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될 때 가끔 듣기만 하다가 한 남성분이 보낸 사연을 듣고 용기 내어 저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귀여운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주말 부부로 살고 있어요. 결혼 후 8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지방 발령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을 때 아내는 불만이 많았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발령내도 되는 거냐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모르지 않았던 아내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겠죠. 아내는 제게 애도 어린데 어떻게 떨어져 지내느냐며 주말 부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제게 이직을 권할 정도로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 일을 제가 너무 좋아했고 또 잘했어요. 아내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저를 볼 때면 애착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일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이 남달랐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몇 날 며칠 설득했어요. 이직만은 저 역시 반대라고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 제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게 아내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고 따졌지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수는 없었는지 이직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의견 충돌은 좀 있었지만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방 발령이라고는 해도 자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이니 왕복으로 쳤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출퇴근하겠다고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무척 행복해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옳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평소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출퇴근 시간은 정말 전쟁과도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도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했고 가족들 자는 모습만 바라보다 저도 다음 날을 위해 곧장 잠을 청해야 했어요. 매일 왕복으로 6시간 이상 운전을 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꾹 참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지낸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 큰 사고는 면해 금방 건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사고로 저와 아내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 일로 다시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내는 어쩔 수 없는 거니 저를 따라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주면 너무 고맙고 좋았지만 실은 아내도 일하고 있고 맞벌이다 보니 애를 장모님이 케어해주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 우리 가족이 다 내려가면 아내는 잘 다니고 있는 곳을 그만두고 이직을 해야 하고 또 이직한다고 해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거기다 아내도 자기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던 터라 저 때문에 이직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지내도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본사로 복귀할 테니 일단은 그 전까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말이에요. 혼자 지낼 집을 구하는 것쯤은 그리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집이면 되니까요. 아내는 제가 집을 구할 때 꼭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몰아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운 좋게 공실이고 저렴한 가격의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죠. 긴 시간 허비하지 않고도 저와 아내가 생각한
적당히 딱 맞는 그런 집이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 계단이 좀 많긴 했지만 그런 건 그렇게 단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날도 아내가 나서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짐이 별로 없어서 어려울 것도 없다고 말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지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 왔다고 인사는 하는 게 예의지 않겠냐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자신이 저를 대신해 소소하게 준비한 떡과 과일을 조금 챙겨 각 집을 돌아다니며 돌리기도 했죠. 거리도 꽤 있고 이사라고 하기에 너무 조촐한데 쉬는 날에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내려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아내에게 무척 감사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신경 써준 덕에 저는 주변 이웃과 마주칠 때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누며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제 옆집에는 한 여자가 살았는데 유일하게 조금 어색한 관계였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자라 조심스럽기도 했고 여자도 제가 혼자 사는 남자라 조금 경계 아닌 경계를 하는 듯 했거든요. 뭐 이웃이라고 모두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 그저 그러려니 했어요. 오며 가며 마주쳤을 때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 그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옆집 여자가 마주칠 때면 조금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하더라고요. 대놓고 벌벌 떨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불안해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몇 번 머뭇거리며 뭔가 물어볼 것처럼 저를 불러세운 적이 있긴 했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휙 집으로 들어가곤 해서 무슨 일이라도 겪은 건가 싶어 물어볼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괜히 선 넘는 행동으로 느낄까 봐 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지냈어요. 금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미리 차에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위한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퇴근하면 곧장 저를 기다릴 아내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요. 아내는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저를 살뜰히도 챙겨주었어요. 진수성찬에 아이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집에서 지내면 저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일요일 저녁 가족이 머무는 집이 아닌 혼자 지내는 그 집으로 돌아갈 때면 뭔가 빼놓고 온 것 마냥 허전했고 온전히 혼자 지내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가득 덮쳐오곤 했어요.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내와 아이가 괜스레 그립고 애타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직원 중 한 명이 혼자만의 공간이 생겨 너무 편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가족한테 못 끼며 지내다 평일 내내 혼자 지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겠네. 유부남이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자네도 편하지? 편하기는 무슨 더 힘들어. 주말마다 장거리로 가족들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내랑 아이가 늘 반겨줬는데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던데. 혼자라 느끼는 공허함 때문에 재미를 느낄 것도 없어. 그래? 나라면 매일이 신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 가족 사랑이 대단하네. 아내와 아이는 뭐래? 자네 없이도 지낼 만은 하다고 해? 다행히 잘 적응해가는 건 같아요. 가끔은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내는 제가 없어 매일이 섭섭한 느낌이라고. 주말에 집에 가면 그렇게 저를 챙겨주네요. 이제 보니 금슬이 좋은 부부였네. 그러니 공허함도 느끼고 빈자리도 느끼는 거지. 어쩐지 자네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남편이 애처가라 아내분이 마음이 놓이겠네. 결혼 후 처음으로 애처가라는 소리를 들어본 날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제 삶에 값진 인연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매일 아내와 여러 번의 통화를 했고 자기 전에는 꼭 아이와 영상통화로 밤 인사를 나눴어요. 떨어져 지내서 곁에서 늘 챙겨줄 수 없는 미안함도 있었기에
연락만큼은 정말 꼬박꼬박 신경 써서 했어요. 아내와 아이가 제게 서운함을 느끼는 걸 원하지 않아서요. 그런 제 노력을 아내와 아이도 아는지 언제나 제 연락을 기분 좋게 받아주고 애정 표현도 함께 지낼 때보다 더 많이 해주었어요. 이렇게 지내니 저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큰 문제도 없었고 작은 다툼도 없었죠. 그렇게 잘 지내며 일을 마치고 다시 복귀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안심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의아한 일이 좀 생겼어요. 그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머무던 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비가 오는 날이면 뭔가 더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무슨 일이 터졌던 곳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저 제가 느낀 느낌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 간만에 저녁을 챙겨 먹은 후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쾅 하는 큰 굉음이 울렸어요. 평소 정말 조용한 편이었기에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어 바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곧 굉음의 근원지를 알 수 있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보였던 것은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쪼그려 앉아있던 옆집 여자였어요. 납작한 프라이팬을 한 손에 쥔 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굉음은 난관과 옆집 여자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부딪히면서 났던 소리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어 옆집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겁에 잔뜩 질린 여자는 너무 무섭다는 말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할 테니 들어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여자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실은 딱히 대접할 만한 차는 없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다행히 이사 온 날 아내가 가끔 올 때 마신다며 챙겨둔 보리차 티백이 있길래 그걸 우려 내놓았어요. 옆집 여자는 여전히 벌벌 떨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 다 말없이 있는데 10분쯤 지나니 옆집 여자도 서서히 진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옆집 여자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대답을 기다린 지 한참 만에야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게 다였죠. 저는 별일이 아닌 게 확실하냐고, 프라이팬은 도대체 왜 들고 나왔냐고,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옆집 여자는 수상한 사람을 본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있던 것뿐이라며 폐를 끼쳐 미안하다면서 지금쯤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는 차 감사했다며 자기 집으로 휘하니 돌아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꽤 여러 번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날처럼 밖에서 덜덜 떨고 있던 적은 없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구태여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보통 밤 12시쯤 잠이 드는데 그날은 몸이 좀 피곤했던 건지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했어요.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고 일을 본 뒤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리며 밖에서는 무섭다고 살려달라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였고 그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옆집 여자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에 괜히 소름이 끼쳤어요.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대체 이 늦은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살려달라는 말은 또 뭐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침입했다니요.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해 보세요.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 없어요? 설마
얼마 전에 프라이팬 들고 쪼그려 앉아있을 때도 그럼 이런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아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정말 진짜로 우리 집까지 들어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제 집에 있어요. 거울에 딱 비춰서 저와 눈이 딱 마주쳤다고요. 일단 진정해요. 그때 그 일과 관련 있는 사람이 분명하겠네요. 너무 무서우면 여기 우리 집에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 옆집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서는 겁에 질린 채로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기에 남자 한 명 정도 제압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던 터라 저는 옆집 여자를 잠시 우리 집에 두고 현관이 반쯤 열린 옆집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곧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옆집도 우리 집과 구조가 같은 원룸이라 몸을 숨긴다고 해도 딱히 숨겨질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침대 밑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와 범인도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범인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었으니까요. 범인은 저와 눈이 마주치니 침대 밑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고 적나라하게 서로를 확인한 순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범인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이 집에 그것도 그 침대 밑에 왜 있는 거야? 그것도 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가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윤준이는 어쩌고 당신이 여기서. 남편이 지금 옆집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내가 시간이 뭐가 중요하고 애가 뭐가 중요하겠어. 안 그래? 지금도 봐. 이렇게 떡하니 겁먹은 이 집 여자를 두고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이 집에 들어왔잖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이 나긴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그리고 설령 내가 바람이 났다고 해도 이렇게 남의 집에 침입까지 숨어서 관찰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건 범죄야, 범죄.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도록 만들었어. 왜?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랑 윤준이를 대하면서 연기까지 펼쳤잖아. 그러는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야? 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했는지는 생각 못해.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뭘 보고 내가 바람을 핀다는 건데. 무슨 근거로 옆집 여자랑 나를 엮은 거냐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로 처음 이사 와서 떡 돌린 날 내가 이웃들한테 인사하러 다닐 때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나중에 마주쳤을 때 둘이 아주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던 걸 다 봤어. 애초에 당신이 이곳에 이사 온 게 저 여자랑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온 거 아니야? 우리 집 알아볼 때 저 여자 마주쳤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다니. 그냥 이웃이니까 예의상 가볍게 인사한 게 다야. 그리고 당신은 바람 피려고 아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냐? 이 집 당신도 괜찮다고 해서 정한 거잖아. 그래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내는 저도 모르는 아내의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한 의부증이 있었던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도 결혼 후 한참 세월이 흐를 때까지 제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죠.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여자에 관심이 딱히 없었고 주변에 아는 여자 지인도 거의 없었으니 아내가 질투할 일조차 없었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하객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여자라고는 친구들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 그리고 제 사촌들이 전부였으니 너무도 당연했어요. 그러니 아내의 의부증을 알 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방 발령으로 따로 떨어져 지내게 돼서야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부터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기 위해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고 이미 저와 옆집 여자는 불륜 관계라고 확신까지 한 상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말에 또다시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옆집 여자를 해코지했는지가 궁금한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똑같이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건지 정확히 알아야 사과를 하지 않겠냐고요. 옆집 여자가 걸고 넘어져서 선처나 합의도 안 해주면 당신 어쩌려고 그런 짓을 벌이냐고. 제게 믿음이란 게 없었던 거냐고요. 아내는 제가 옆집 여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제가 나서서 사과를 하느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솟구쳤어요. 당신이 왜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 난 싫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당신 아내인 내가 당신의 불륜녀한테 피해를 끼쳐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 정말 그러기라도 한 거냐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한 짓을 좀 제대로 하란 말이야. 옆집 사람을 여자로 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만 봐. 당신이 나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을 당신의 의심 때문에 그 어처구니 없는 상상 때문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이 일이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당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당신과 옆집 여자 사이로 인해 내가 생길 트라우마는 어떡할 건데 왜 저 집 여자만 감싸고 도느냔 말이야. 당신에게 도대체 난 뭐야? 뭐냐고. 나를 이해해줄 생각은 끝까지 못하고 있잖아. 당신 정말 옆집 여자랑 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면 같이 살겠지. 아니 뭐하러 이렇게 따로 살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아내는 끝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의 높아진 언성 때문에 제 집에서 몸을 사리고 있던 여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왔고 저와 아내를 보고는 많이 놀라했어요. 저는 옆집 여자에게 제 아내가 큰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것 같다고 아내를 대신해 제가 머리 숙여 사과했어요. 옆집 여자는 아직 사과를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한참 있다 말문을 열었어요. 옆집 여자가 하는 말로는 자신은 같은 직장의 남자 동료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범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요. 아내는 그런 옆집 여자에게 이 상황에서도 제게 꼬리를 친다며 어찌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옆집 여자는 그런 아내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그동안 자신이 당한 짓 전부 아내가 한 행동이 맞느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그 말에 갑자기 코웃음을 치더니 제게 꼬리를 치는 것 같아 혼쭐을 내고 싶은 걸 참고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못 알아먹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 아내는 궁금하냐며 제 입으로 술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옆집 여자를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이사를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옆집 여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정도였던 듯해요. 퇴근길이나 혹은 밤길에 거리를 조금 두고 뒤를 따라다녔고 저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뒤로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얼굴을 밝히고 대놓고 한다면 제 귀에 바로 들어갈 게 뻔하니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갖은 방법으로 옆집 여자에게 겁을 줬더군요. 저희 주택단지가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버리기 위해 잠깐 현관 밖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속을 파헤쳐 놓기도 했고 옆집 여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옷 택배가 열려 있었고 그 속의 옷은 가위로 듬성듬성 다 잘라놓았다고 해요. 거기다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아무도 없는 옆집에 들어가 옆집 여자의 화장품이나 옷가지를 훔쳐오는 것은 물론
제가 옆집 여자의 향을 좋아한다는 상상까지 하게 된 아내는 옆집 여자의 향수병을 전부 집안의 마구잡이로 깨부숴 놓기도 했던 거예요. 이때 나중에 자신의 집에 도착해 엉망인 집골을 보고 범인을 잡겠다며 그나마 무기로 쓸 수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복도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도대체 누군지 알 길이 없으니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모든 집이 현관 바로 옆에 작은 주방 창문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주방 창문을 열면 방충망이 있고 방충망까지 열고 나면 방범창이 보이는데 그 방범창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 성인 남성의 팔로는 바깥쪽에서 안쪽 창문까지는 닿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옆집 여자가 집에 있을 때 그 방범창을 잡고 흔들어 대기도 했고 또 꾸역꾸역 손을 넣어 안쪽 방충망까지 파손하고는 긴 물건으로 창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답니다. 거기다 그런 아내의 행동에 옆집 여자가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하니 대놓고 옆집 여자가 있는 밤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생활의 반복이 길어지자 옆집 여자는 남이 봤을 때도 불안해 보일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옆집 여자는 인사를 나눌 때도 시선부터가 겁에 질린 것처럼 느껴졌던 것 말이에요. 그게 다 제 아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옆집 여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저 같은 직장 남자일 거라는 추측만 할 뿐 누군지도 몰라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옆집 여자는 자신을 겁에 질리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범인이 제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저만큼 놀라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는 옆집 여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되려 저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맘 같아서는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갈기고 싶다고 씩씩대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고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모든 경위를 아내를 대신해 제가 실토했습니다. 아무리 제 아내라도 잘못을 저질렀고 한 사람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주거침입까지 했으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더욱 환장하겠는 게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저와 옆집 여자의 관계를 의심했어요. 아내는 경찰서에서도 굴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그 여자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신들이 자신의 심정을 알기나 하냐며 포효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제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바람 피는 사람이 같이 있는 현장에 잡는 것도 아니고 나 바람났소 하고 실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당신이랑 저 여자가 끈질기게 아니라고 잡아대는 것도 다 그 이유잖아.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당신이 내 말을 믿을 생각도 없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받아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나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저 여자가 그 새벽에 왜 당신이 자고 있는 그 집으로 곧장 향했겠어? 왜 하필이면 당신한테 갔겠냐고. 당신이랑 불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간 거지. 아래층 사람들도 있고 위층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옆집에 사는 당신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이건 또 어떻게 해명할 건데? 당신이야말로 그만 부정해.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도대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을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믿어줄 거냐고. 난 당신이 뭘 어떻게 해도 못 믿어. 내가 다 봤잖아. 그 새벽에 당신이 저 여자를 위해 자다 말고 뛰쳐나온 거.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이랑 저 여자 사이를 확신해. 그리고 당신 핸드폰에 내가 몰래 위치 추적 어플 깔아뒀어. 그 어플에는 항상 집이더라. 불륜을 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옆집이니 어딜 다니겠어? 안 그래?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이사를 온 날 저 몰래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까지 설치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플로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면서 옆집 여자를 늘 집으로 불렀을 테니 그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하는데 그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깔아놨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 어플에서 제 동선을 다 확인해 놓고도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데 정말 그때는 속이 너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가까스로 아내와 제 언쟁을 경찰이 말려줘서 그 후로는 아내와는 더 긴 다툼을 경찰서에서 멈출 수 있었어요. 경찰은 저와 옆집 여자에게 정말 불륜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가끔 마주쳤을 때 인사도 나눈 것 말고는 정말 의심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옆집 여자 역시 저와 대답이 같았으며, 저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으니 당연히 저희 말을 순순히 들어주었고요. 아내가 그동안 옆집 여자를 상대로 저지른 일들은 스토킹이며 주거침입이며 이것저것 죄목이 많다고 하는데 당장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동안 아이까지 친정에 오랫동안 맡겨놓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모자라 콩밥까지 먹게 생겼으니 저로서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내의 모든 만행을 알고도 뻔뻔하게 옆집 여자에게 선처나 합의를 말 꺼낼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더욱이 안 좋은 결과로 치닫는 일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참을 경찰이 묻는 말에만 대꾸하던 옆집 여자가 느지막이 말문을 열었어요. 오해로 빚어진 이번 일을 물고 늘어져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겁에 질리도록 숨통을 조여온 아내의 잘못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경찰도 옆집 여자의 말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여러 차례 묻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아내를 한번 흘끗 보더니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까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옆집 여자에게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경찰이 옆집 여자에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냐고, 그렇다면 아내를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옆집 여자는 그런 게 아니라며 이야기하더군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당하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며 무서워했던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아내가 범인인 줄도 모르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 새벽에 나서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아이가 있잖아요. 이사 오던 날 우연히 마주쳤을 때 봤어요. 아내분을 똑 닮은 아이를요. 그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요. 정말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더는 이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원래는 나쁜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안 좋은 일까지 겪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옆집 여자는 그 이후로 아내의 잘못을 질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는 옆집 여자의 말에 처음으로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과를 하더군요. 여전히 의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둘 다 아니라고 하고 또 증거도 없는 것이 확실하니 더는 물고 늘어지지 않겠다면서 자기도 안 좋은 상황까지 예상하고 저질렀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이해를 받고 또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줘서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며 그것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셋이서 경찰서를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 셋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러는 동안 아내는 드디어 옆집 여자에게 미안하다며 사죄를 했어요. 아무리 질투에 눈이 멀었어도 이 관계가 의심스러웠어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었다고요.
머리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자신이 다그쳐도 몸은 어느새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더라면서 하늘에 맹세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최대한 아무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 둘 다 회사에 연차를 쓴 뒤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이제는 모르겠다면서요.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뒤로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며 그렇게 불안해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피폐해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몸이 따르지 않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멈출 수 없다고요. 저는 그동안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날들을 그런 의심 속에서 참고 살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함께 삶아대고 지내는 동안은 제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거기에 저 몰래 핸드폰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군더더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이사 와서 인사를 돌리는데 딱 옆집에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부터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불안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잠도 잘 오지 않았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고 여전히 힘들더라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는 후 일주일 뒤 다시 제 짐을 챙겨 원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또다시 장장 왕복 6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편이 아내를 위해 더 나은 일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한 옆집 여자를 이웃으로 자꾸 마주치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제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이해하면 모두가 좋으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지낸 후 아내의 불안은 많이 가라앉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의 모습을 되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아내 역시 아이를 생각하며 견뎌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다시 지방까지 출퇴근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힘든 것도 좀 무뎌졌어요. 주말 중 하루는 온전히 제가 쉴 수 있도록 아내와 타협을 한 뒤부터는 괜찮아졌기도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아내는 저를 의심하며 욕할 때도 있고 또 그 후로 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도 왕왕 보이지만 저는 이런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냅니다. 의부증이라는 게 상대만 힘이 든 게 아니라 당사자도 그만큼 힘든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되려 아내의 이런 정신적 문제를 조금씩 고쳐나가기 위해 저도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내를 사랑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려고 해요. 사랑하기에 아내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제 배필이 조금씩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큰일이지만 그때의 일을 아내도 반성했고 아직도 그때의 일이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창피하고 못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내가 제 핸드폰에 깔아두었던 위치 추적 어플도 스스로 지우고 더는 그런 어플을 설치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드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이런 어플이 뭐라고 그러냐고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면 그때가 언제건 물어보라고 거짓 없이 다 알려주겠다고 그러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 보자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이 힘이 조금은 됐는지
자신도 질투든 불안이든 느끼게 됐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큰 희망을 받고요. 그리고 더욱 놀랐던 건 아내의 만행도 있고 저도 혼자 지내던 집에서 나와서 옆집 여자와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연락을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더군요. 그걸 알고 물어보니 옆집 여자가 먼저 연락을 줬었다면서 그걸 시작으로 지금은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옆집 여자가 심리학을 전공했던 터라 아내의 상태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도움을 주고 싶어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었던 거고요. 그 덕인지 아내도 자기가 더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사연을 듣는 시청자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부부로서 믿고 의지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